네, 안녕하세요. 노사공 포럼에서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서 대선 또 차기 정부 핵심 노동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추려가지고 순차적으로 전문가 초청 대담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정년 연장 방안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뵀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청년 일자리 대책입니다. 청년 일자리 뭐 계속 사람들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지만은 그다지 이렇게 뚜렷한 지금 현재 어떤 그 해결 방안이나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 방향이 아직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늘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결국은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대 간에 걸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일자리 문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자리 부족 시대에 또 올해 경제 성장률도 지금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에 그칠 것이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과연 이게 생기겠는가 또 이런 걱정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또 연결해서 보려고 하면은 상당히 복잡하고도 좀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잘 짚어주시고 나름대로 또 제안 내지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실 분으로 박철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철성 교수님은 현재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시면서 경제금융대학 학장이시고요. 또 최근에 한양대학교에서 한양인구문제연구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초대 원장님을 좀 하고 계시고요. 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현재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조망하실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철성 교수님 먼저 잠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철성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문제를 좀 짚어보겠는데요. 최근에 청년 고용 상황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최근 조사로도 그냥 쉬었다라고 하는 청년이 한 50만 명 된다. 또 알바나 이런 것 하면은 거의 100만 명 정도가 사실상 그 제대로 된 지금 일자리에 접근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 청년 고용 상황 여러 수치도 있을 텐데요.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가장 최근 통계로 발표된 게 이제 2025년 3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인데요. 그 통계 결과를 보면은 일단 우리가 청년층이라고 부르는 15세에서 29세 고용률이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취업해 있는 사람의 비율이 4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가 떨어졌고요. 3월 기준으로 보면은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던 2021년도 이후에 이제 4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을 보면 실업률은 이제 그 일을 하거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취직을 아직 못한 사람들이 이제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은 7.5%로 작년도 3월 대비해서 1.0%포인트가 올랐고 3월 기준으로 보면 고용률처럼 2021년도 이후에 이제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취직도 하지 않고 구직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인구를 이제 쉬었음 인구라고 요새 부르고 있는데 20대에서 보면 41만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도 이제 5만 8천 명이 늘어났는데 이게 거의 16.3%가 늘어나서 매우 크게 이런 인구가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통계를 보면은 이제 그 실업자뿐이 아니라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하고 그 다음에 구직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실업자의 조건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
만족하는 잠재 실업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이제 확장 실업률이라고 부르는 것이 17.1%여서 지난해보다 1.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 보면 현재 청년층의 거의 5분의 1 가까이가 일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던 상황과 거의 유사한 정도까지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 이렇게 통계치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 중에 5분의 1이 제대로 지금 일을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예전 베이비 부모에 비해서 청년 세대가 인구수도 많이 줄어가지고서 노동력이 부족하다. 이런 걱정은 하면서도 있는 청년들마저도 5분의 1은 제대로 된 지금 일자리를 지금 찾지 못하는 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수치상으로도 좀 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이걸 조금 더 이제 질적인 또 내용적인 차원에서 우리 청년 고용 또는 청년 실업의 문제에 우리가 짚어줘야 될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청년 고용률이나 고용률이 이렇게 낮고 또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의 질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보통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로 뭐 대규모 사업체라든가 공공 부문에서의 뭐 정규직이라고 불리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전체 취업자 중에서 그런 비율,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라든가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사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되게 이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청에서 일자리 행정 통계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나 이런 거를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를 보면은 이제 중소기업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한 253만 개 정도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대기업 일자리는 29만 개밖에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이런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청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일자리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늘어나는 속도가 되게 낮고 그리고 이제 청년층들이 근데 이런 일자리를 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저희 통계를 보면은 비정규직 일자리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 조그만 기업 일자리로 간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더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노동 패널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 청년층, 그러니까 25세에서 34세 통계를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사람이 3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3년 지났을 때 근로자의 한 3명 중에서 1명 정도만, 그러니까 청년층 25에서 34세 중에서 3명이 비정규직 근로자 시작했으면은 그 3년 뒤에는 1명 정도만 이제 정규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2005년도 정도로 보면 거의 한 반 정도가 정규직 근로자로 이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3분의 1 정도로 그렇게 떨어졌고요. 특히 이제 같은 사업체에서 일자리가 비정규직, 정규직 되는 비율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보통은 이제 청년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가게 되면 정규직 일자리로 가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일자리 그 비율도 상당히 떨어져서 지금은 10명에 1명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에 처음부터 가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를 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청년들이 이제 그 실업이나 이런 구직 기간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그와 함께 또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많은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이 이제 경력 중심 채용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도대체 경력을 쌓을 수가 없고 경력을 못 쌓으니 직장에 못 들어가고 이런 그 악순환이 또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뭐 기업 채용 동향 조사라는 걸 했는데
경력직을 뽑겠다는 기업의 비중이 70% 정도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100대 기업을 보면 정기공채 비중이 한 36%, 수시 채용 비중이 48%로 이미 이제 수시 채용이 점점 큰 기업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는 그런 고용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최근 연구한 거를 보면 20대하고 30대 간의 이제 상용직 고용률의 격차가 꽤 있는데 그 중에서 40% 정도는 경력직 채용 관행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취업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취업도 늦어지고 취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경력 형성도 잘 안 되고 경력 형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평생 소득도 줄어들고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지만 이런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서 청년들이 매우 어렵게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경력직 중심으로 뭐 수시 채용 비어 있을 때만 이제 그때 뽑겠다. 이른바 이제 대규모 공채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노동시장의 관행이 많이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단지 뭐 부정적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경력 채용 중심 문화라는 것들이 아까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잘 풀기만 하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가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이제 통로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순기능보다는, 이제 신규로, 이제 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졸업생들, 청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이 문제만 조금 더 도드라지는 그런 좀 이제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잘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은 뭐 대기업 일자리가 뭐 부족하고 또 대기업 투자도 지금 해외로 지금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정이기 때문에 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뭐 보기보다는 한편으로 그래서 이 대기업이 속한 노동시장의 어떤 그런 구조개혁, 또 이중구조의 어떤 그런 개혁, 이런 것들이 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일자리 경험이 없이 이제 취업이 어려우니까, 뭐, 인턴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경험을 쌓게 해주는 그런 이제 청년 고용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노동시장 개혁, 그다음에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로 좀 나누어서 좀 정책들을 뭐 평가도 하고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청년 고용 문제가 뭐 우리나라에 최근에 생긴 문제는 아니고 지난 한 뭐 1, 20년간 계속 이제 얘기가 되었던 문제여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금방 그 원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지원책이 그동안 여러 번 나왔는데 청년 고용 문제가 이제 때가 되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본다면 저는 이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제 구조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시장의 이제 구조적 문제랑 연결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그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청년들이 그 좋아하는 일자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그 내부자와 외부자의 구별이 되게 그 단단한 그런 노동 시장입니다. 그 내부자라고 하면 이미 거기서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제 강력한 노조라든가 그다음에 높은 임금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고용 보호와 이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임금과 대우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외부자들은 상당히 저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부자들에 대한 고용보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실 새로이 고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과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이제 되게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청년들이 뭐 경력도 좀 짧고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정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를 한번 채용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몇 년 정도 사용을 해보면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하겠구나 싶으면은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분위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일단 채용하게 되면은 내보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든 자기네한테 맞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의 채용은 점점 꺼리게 되고, 만약에 청년을 채용하더라도 막 되게 스펙이 높거나 뭐 자기네가 보기에는 막 완벽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또 스펙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매몰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개혁적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청년들을 한번 시험적으로라도 채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인데요.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 저는 이제 약간 2단계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단계는 뭐냐면 저성과자 해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어떤 기업이나 혹은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저성과자를 해고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신문에 크게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 저성과자 해고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저성과자의 해고 절차가 매우 길고 이제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나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저성과자 해고를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이제 법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 그것들을 많은 비용으로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저성과자 같은 부분은 저성과자 해고를 현재 가능하니까 이 부분들을 좀 어떤 저성과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문화를 시켜가지고 기업들이 만약에 자기 볼 때는 이 사람은 도저히 그 성과가 너무 낮아서 우리 그 회사에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성과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제 내보냈을 때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근속 연수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식의 어떤 보상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명문화해 가지고 기업들이 혹시 청년을 뽑더라도 나중에 이 청년이 성과가 만약에 기준에 미달한다면 이 청년의 고용을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뭐 혹은 해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된다면은 좀 더 청년에 대한 그 고용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좀 더 이제 아주 유연화하는 단계로서 이제 근로계약들이 이제 미국식으로 이제 우리가 at will 근로계약을 하는데, 이때 이 근로계약은 이제 어느 때든지 이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고용주가 이제 근로자와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그런 계약 형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뭐 이태리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도 좀 시도를 했는데, 이제 근로자를 해고할 때 뭐 보상이 없이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근속 기간에 따라서 금전적 보상을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업들이 많이 데리고 있던 근로자들은 쉽게 내보내지 않도록 보상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 이런 에듀윌 계약에서는 정년은 두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정년을 아예 없이,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한다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별이라든가 매우 부당한 이유로 계약을 예를 들어서 뭐 에듀윌 계약에서도 어떤 그 해고의 어떤 절차 같은 게 규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뭐 어기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차별이라든가 뭐 다른 이유로 어떤 그런 불법적인 차별에 의해서 계약을 종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두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계약을 뭐 모든 현재 근로계약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그 근로자와의 계약을 맺을 때, 예를 들어서 정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현재와 같은 이런 에듀윌 계약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좀 그 법에서 폭넓게 해준다면은 청년들이 일단은 기업들이 청년을 고용하는 데 대한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경력을 또 쌓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일자리가 자신과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또 새로운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넓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함께 또 물론 이러한 그 유연화 조치가 최소한 일시적으로는 그 해고라든가 이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실업급여, 우리나라의 실업보험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실업급여가 상한액이 있고 하한액이 있는데, 하한액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상한액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 근무하던 사람이 나가게 되면은 실제로 받는 그 보상이 너무 낮기 때문에 또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도 좀 높여서 그렇게 좀 실업에 대한 보상을 좀 놀려줘서 이제 구직 기간 중에는 좀 더 구직 활동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청년 고용 지원도 필요한데, 구조 개혁만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구조 개혁과 고용 지원이 이제 함께 나가야 하는데, 이제 사실 청년 고용 지원은 뭐 그동안 여러 정책들이 시도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되게 새로운 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고용 지원금 사업주에게 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년 고용 친화 기업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이제 일부 해외 나라에서는 좀 있습니다만은, 청년 고용 친화 기업 선정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년 고용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이제 홍보도 하고 뭐 혜택을 줘서 이제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좀 유도하는 정책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신규로 그러니까 무경력 청년들을 얼마나 채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훈련을 잘 제공하는가, 그다음에 그 청년을 고용할 때 이제 무기 근로 계약으로 채용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청년 고용 친화 기업을 선정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 관련 그렇게 선정된 기업에는 뭐 청년 고용 관련 지원금도 좀 주고, 그다음에 뭐 조달 계약 등에서도 좀 우대를 해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청년 고용을 또 직접 지원과 함께 좀 간접적으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을 분석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고, 근데 이제 가장 뭐 획기적인 거는 이제 at will, 그래서 뭐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보다 뭐 자유로운 고용 근로계약. 네. 그래서 기업이 판단해서 더 이상 이 고용계약을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하면은 해고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금전적 보상만 좀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거를 전면적으로 하기보다는 뭐 일단 좀 취업이 어려운 이제 청년 세대들에게 뭐 적용하는 한정적인 뭐 그런 근로계약 방식으로라도 도입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시도는 뭐 유사하게 10년 전에 이제 이태리에서도 하도 이제 이태리도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런 경제 노동 시장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시도를 해서 뭐 현재까지는 이태리 그 프로그램이 지금도 살아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청년 고용의 좀 획기적인 어떤 그 전환점을 좀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금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대기업에서 해고되거나 이직했었을 때의 두려움 중 하나는 워낙 그 받았던 보상 수준에 비해서 실업급여의 그런 그 상한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도 많다. 그래서 실업급여 상한액을 실질적으로 좀 늘려야 된다서 좀 후하게 관대하게 실업급여 제도를 가져가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좀 촉진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고용보험 기금만 가지고서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실업급여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사회의 어떤 보장 성격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모자르는 그래서 상한액을 늘렸을 경우에 다른 뭐 전체 그 근로자들이나 실업자들에게 돌아갈 파이 기금이 적게 되면은 그거를 좀 뭐 같이 이제 보완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뭐 이런 보완적인 그런 그 형태로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에게만 상한액을
많이 줘갖고 이게 형평성 또 문제가 또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보자 이런 이제 제안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청년 친화기업 제도도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백화점식 제도 개혁 또는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보다 확실하게 이전에도 잘 안 됐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청년 고용을 위해서 이거만큼은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도 방점을 좀 어디 찍을 만한 확실하게 좀 이렇게 강조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지원책만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구조개혁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동시장 유연화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먼저 그걸 우선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완적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청년 고용 지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업들도 만약에 이런 유연화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아까 이제 고용보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용보험에 대한 기업의 부담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청년 고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좀 부담도 늘리고, 그와 함께 이제 청년을 위한 고용보험 기금을 이용한 이제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특히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 채용이 많다 보니까 경력 없는 청년들을 또 많이 채용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준다든가 하는 현재 어떤 노동시장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우선적으로는 이제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 없는 청년 채용, 이제 인턴 제도도 포함될 수 있겠죠. 여기에 보다 좀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좀 유도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여하튼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 청년 고용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방점을 분명히 찍어 주셨는데, 노동시장의 어떤 유연화, 근로계약의 어떤 부분적인 유연화죠. 전면적인 유연화보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노조가 상당히 좀 반발 내지는 이제 이런 견해 이제 비판적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고 적절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혹시 좀 해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이게 진짜 노조 반발은 피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구조개혁 말씀하면서 이태리 사례,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태리 사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태리가 이제 2015년에 이제 잡스 액트라는 것을 이제 실행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전적 보상과 함께 근로자와 이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이런 제도, 그러니까 부당해고라든 해고의 어떤 보상을 이제 금전적 보상 체계로, 원직 복직이 아니라 그런 체계로 바꾸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노조의 반발이 엄청 심했고, 이태리 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도 사실은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노조의 어떤 그런 반발에 대응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이렇게 무슨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이슈가 이제 아까 처음에는 저성과자 해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어떤 좀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한 계약을 이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성과자 해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가능한 것인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을 좀 절차와 정의를 명문화해가지고 불확실성을 낮추자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는 아마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 형태도 저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한 모든 계약을 다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계약 형태의 선택지를 좀 늘리자라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기존의 그 노조원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계약을 다 파기하고 막 새로 계약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노조원 분들이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 이렇게 청년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지면은 앞으로의 국민연금 이슈라든가 이것도 다 현재 노조원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면은 다 받아야 되는 연금 이슈나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 개혁이 없이는 또 청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매우 어려운 그런 정책 선택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 개혁과 함께 청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우리 노조들하고의 대응을 할 때는 약간은 정책 패키지 형식으로 이제 가면서 노조원들의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은 결국은 이제 패키지 형태로 사회적 대화 또 타협을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 중에는 뭐 이런 근로계약의 금전적 보상제도에 의한 이제 유연화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이제 해고됐을 경우에 실업급여의 어떤 관대한 그런 인상폭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가져갈 필요가 있고 뭐 등등등 모아서 패키지로서 사회적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시각을 조금 크게 또 멀리 가져가면은 결국은 이제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지금 아주 그냥 격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급격하게 지금 확산되고 이거는 이전에 다른 기술 진보하고는 조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좀 파괴력이 있는 거 아니냐, AI 시대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줄일 것이다, 좀 여러 가지 논쟁도 있지만 AI의 어떤 영향력, 이거를 피할 수는 없다. 또 하나 이제 트럼프의 등장, 또는 트럼프가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이기도 한데, 결국은 그런 통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통상 체제의 어떤 그런 급변.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결국은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향후 30년은 보호주의 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수출을 않고서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도전을 이제 받고 있어요. 기성세대들한테도 이게 고민이지만 청년들은 지금 한 3, 40년을 일자리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대응해 갈 수 있는지 좀 길고 좀 넓게 한번 본다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여서 사실 이렇게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영향이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발전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떤 적용하는 그 속도도 되게 빨라가지고 상당히 이제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AI 영향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이제 일부 전문직, 예를 들어서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경우도 사실 AI로 대체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금융, 회계, 이런 법률 부문 이런 데서의 어떤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무직 일자리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 칼라 일자리를 봐도 이제 자동화라든가 로봇의 등장, 이게 다 뭐 AI랑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뭐 기계 조작직 같은 어떤 그 정해진 어떤 그 규칙에 따라서 기계를 조작하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대체 가능성이 크고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제 대체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클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산업혁명, 그러니까 기계화가 진행되는 산업혁명의 역사를 봐도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다가 이제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이제 생활 수준도 좋아지고 하면서 또 수요도 늘어나고 뭐 이런 그 역사적 그 상황을 보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은 예상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단기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좀 줄이려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적으로 AI 투자를 좀 늘리는 방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I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좀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연구, 강화를 하고 특히 이제 민간 연구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물론 뭐 많은 현재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보면 후보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 지원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좀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개혁도 거기서 되게 중요한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규제 완화 쪽으로서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의 선도 기업들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이 사실 또 AI에서 상당한 또 그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과도 좀 협력해서 그네들의 어떤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어떤 AI 투자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AI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국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정책의 어떤 그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긍정적 측면하고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관세 정책의 주요 타겟이 이제 중국이잖아요. 미국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중국 의존도를 지금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뭐 관세라든가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쪽에서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산업 같은 경우도 중국이 사실 현재 세계 넘버원인데 조선업 그 제조에서는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주문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좀 수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더라도 상당 부분 좀 그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4월달 최근 보도를 보니까 4월달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이제 14%가 이미 감소를 했다. 이제 관세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기업들이 투자나 이런 것들을 자꾸 미루고 있으니까 네. 그런 수요들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생산기지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옮기도록 하는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노동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뭐 리세션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문제들도 상당히 좀 존재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차기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이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관세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될지는 딱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런 그런 어려움을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미국하고 어떻게 협상 결과를 끌어내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노동시장 이슈가 아니라 결국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외에 어떤 다른 해외 시장들이 좀 더 우리나라에서 좀 수출선의 다양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투자 유치를 더 할 수 있으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규제 완화, 구조개혁, 제가 아까 말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더욱 절실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좀 더욱 절실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고, 좀 선제적으로 저는 이제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가 차기 정부에서는 더욱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런 건 있겠죠. 예전에 비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로 일단 뭐 관세나 이런 걸 피해가지고서 해외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더 좀 전개된다면은 일자리가 국내에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을 더 많이 만들고 창업을 더 쉽게 하고 기업하기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뭐 규제를 완화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국내에 좀 남아있을 그런 유인을 조금 이제 확대하는 뭐 그런 문제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대기업 가는 게 예전만큼 그렇게 지상 최대의 이제 목표가 되겠는가? 우리들은 지금 뭐 이런 경제 상황 변동, 격동기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원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청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생각이 어떤지.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정책과 대책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정책은 갑이 얘기하면 정책인 거고, 그다음에 을이 생각하면 대책이다. 그러니까 을은 을대로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학교에 계시니까 그 학생들 이렇게 만나다 보고 또 얘기하다 보면은 생각들이, 특히 이제 뭐 경제 통상, 뭐 금융, 뭐 이런 쪽은 더 민감하게 좀 반응할 텐데 어떤 것 같습니까? 이런 지금 현재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청년들이 어느 쪽으로 자기 일자리나 경력을 지금 뭐 또는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뭐 변화를 좀 느끼신 게 있으신지요?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단은 확실한 거는 이 청년들이 이제 AI라든가 뭐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되게 높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비중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어떤 그런 그 기술 변화에 적응하려는 하는 노력들을 청년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 여건이 그러한 그 청년들의 요구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청년들이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서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경제금융학, 제가 있는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을 보면 아직도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어떤 전통적인 어떤 좋은 일자리 이런 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청년들의 어떤 그런 그 구직 그 활동이 막 이렇게 크게 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좀 더 전하는 건 보이는데 아직 막 급격하게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여전히 뭐 좋은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은행권을 많이들 가려고 했는데 뭐 최근에 보면 계속 은행들은 네. 희망퇴직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인원수를 줄이고 있고 점포수도 뭐 줄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이 청년들이 경쟁은 더 심해지고 좋은 일자리,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좀 이 뭐 다각적으로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이제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제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을 뭐
또 예산도 뭐 쓰고 했는데 정부가 잘해야 된다,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이런 뭐 원론적인 입장을 떠나서 정부 지원 중에서도 특히 뭐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 중에서 뭘 좀 방점을 어디에 많이 찍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부 측에 뭐 제안할 만한 뭐 그런 사안이 있으신지요? 뭐. 저는 이제 뭐 아까 이제 직접적인 지원책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더 간접적인 부분도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그 많은 청년들이 이제 사실 뭐 플랫폼을 이용한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 근로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노동시장에서 좀 경력을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가장 뭐 흔하게는 뭐 배달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혹은 그걸 이용해서 어떤 뭐 오더를 받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무슨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죠.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사실 경력으로 인정받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이제 경력 인증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플랫폼 기업들 간에 뭐 어떤 데는 해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해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가 일한 경력을 좀 인증받을 수 있는, 특히 플랫폼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좀 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경력 인증 증명제도 같은 거 좀 통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플랫폼들이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경력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그 제도적 장치와 좀 지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들이 또 청년들이 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직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임금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지가 않아 가지고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임금 정보 같은 것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임금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청년들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맞는 일자리를 갈 수 있도록 어떤 기업들의 어떤 채용 과정에서의 어떤 정보 공개 같은 것들도 확대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우리 원장님 지난 대담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년 연장 이슈가 이제 다음 정부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이것도 상당히 좀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률적 정년 연장이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 특히 이제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보통 정년이 있는 일자리니까 그 정년 연장이 되게 되면 사실 청년 고용에 현재보다도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정년 연장 그 정책을 설계를 할 때 이 청년 고용에 대한 그 우려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 정책을 좀 입안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좀 사회적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김동배 교수하고의 첫 대담 끝난 이후에 엊그젠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정년 연장 문제를 지금 민주당 내 그 TF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민주당 내 청년 이제 뭐 당직자들이나 이제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자체 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법적인 정년 연장에 관해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더라. 그래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런 그 재고용 방식의 그런 방식 아니면은 이 법적인 청년 연장은 자기네들은 좀 반대한다, 뭐 이런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렇게 이제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그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이제 노조 입장도 들어야 되지만 또 보면은 이제 민주당 내에 청년들도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강하게 지금 의견을 그렇게 지금 내놓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이제 사회적인 갈등 사안도 될 수 있겠다. 뭐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뭐 쉽게들 얘기하지만 제대로 짚어보려면은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주제가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인데 박철성 교수님이 이제 뭐 자료도 많이 지금 준비하셨고 또 그 소신 있게 본인이 가지신 어떤 그런 그 지금과는 다른 해법으로 의견도 분명히 제시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좀 여러 가지를 짚어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거나 뭐 생각하신 것 중에 좀 못다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마무리하기 전에 뭐 꼭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특별히 뭐 이렇게 더하고 싶은 말씀은 없는데 일단은 좀 저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노조라든가 뭐 정책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그 기업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좀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에 그 해결에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 AI의 등장이라든가 미국에서의 어떤 보호무역 경향이라든가 세계적인 어떤 그런 뭐 무역의 감소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 지금 노동시장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청년들이 겪을 어려움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어떤 고용 대책, 구조 개혁 이런 것들을 미루고 있기에는 좀 이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지혜들을 좀 모아서 각계각층이 좀 청년 고용 이슈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진지하게 좀 대화를 하고 어떻게든 청년 고용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정부가 이제 다음 정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차기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서 박철성 교수님하고 짧지만 또 심도 있게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어떤 의견과 또 이 가감 없는 제안을 해주신 박철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이제 다음번에 세 번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